저는 광복회 서울시 지부장 이동진입니다. 오늘이 9주차 강의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식민사관에 대한 강의는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이제 9주차 강의가 끝나면 이제 앞으로 통일에 대한 4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식민사관에 대한 강의가 끝나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민사관만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생각을 못 하시고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성적을 수미양가로 매겼지 않습니까? 그 수미양가 그거는 다 좋은 글자입니다. 숫자는 빼어날 숫자고요. 우자는 우수하다 하는 우자입니다. 근데 끝에 가짜, 제일 못한 가짜도 오를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글자인데 어떻게 이게 성적수를 이렇게 매기는 그게 제도가 됐을까? 이게 원래 일제 오다 노부나가 시절에 사무라이들이 적의 목을 베가지고 오는 숫자에 따라서 수미양가를 매겼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적을 매기는 제도가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이제 그걸 안 쓰는데 중학교에는 아직까지 수미양가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신수길도요. 풍신수길도 오다 노부나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수길이라는 게 빼어날 숫자의 길알길자입니다. 그 다음에 풍신이라는 게 성인데 충실한 신하이기 때문에 풍신이라는 성을 붙여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풍신수길도 오부나가가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붙여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국민학교라고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민학교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50년이 지났어야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창경원 그 근처에가 원남동이라고 있죠. 창경원 남쪽에 있다고 해도 원남동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뜻있는 분들이 이런 걸 찾아가지고 제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제도를 고치고 또 우리 의식 속에 숨어 있는 거는 의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어르신들은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걸 없애는 단체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뿌리를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민사관 강의가 마지막 끝나는 날이라서 제가 감히 일제 잔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작심을 하고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은 한국국제학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임종건 박사님께서 한국 강단사학계는 실증주의 사관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임종건 박사님은 숭실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시고 대학원에서 프랑스 노동사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제3공화국 시기의 프랑스 지식인에 관하여 연구하고 프랑스 지식인과 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숭실대학교 사학과 초빙 교수로 계십니다. 우리 임종근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요즘 나라가 참 시끄럽죠. 우리 현 시국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저는 그 원인이 역사의식의 결여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은 이 과거의 결과물이고 또 미래라는 것도 오늘의 결과물이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전 세계가 근대화로 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사대부나 지도계층들은 서로 권력 다툼, 당파 싸움에 몰입하다가 결국 나라를 앙해먹고 식민지에 들어갔고 또 식민지 결과가 또 우리 남북 분단이라는 그런 비극을 낳았고 또 역시 남북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 남북이 여전히 통일되지 못하고 대립 관계로 있는 이런 현실은 다 과거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역사의식이 결여됐을까?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는 민족 중심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굴레에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잘못된 역사관을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사를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인 역사를 못 만들고 여전히 그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굴욕적이고 또는 참 암담한 그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한국 실증주의 사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역사의 학문의 교육과 연구는 대학 중심으로 되어있죠. 그럼 그 대학에서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역사가들이 바로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이 실증주의 사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근대 역사학이라고 한다면 이 실증주의 역사학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실증주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역사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가르칠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강의는 과연 우리가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 모든 사람이 역사관이 과연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그 실증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뭐가 잘못된 실증주의인지 우리의 역사의식이 이렇게 결여될 수밖에 없겠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외조부께서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결국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 아직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우리 부모 세도 돌아가시고 해서 그 독립유공으로 아직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손자인 제가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한번 꿈을 이루겠다 했는데 쉽지 않더군요. 어쨌든 작년에 그 학술 탐사로 인해서 만주의 우리 독립군들의 그 격전지 유적들을 훑어봤는데 저는 그 유적지를 다니면서 내 평생에 그런 비극적인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 걸고 빚도 없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일본군과 싸우다 죽어갔던 우리 그 선조들의 흔적을 보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이 느꼈습니다. 그런 역사에 우리의 민족의 무궁한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들의 역사적 발자취가 이렇게 아직 횃불처럼 우리 현 시점에 타오르지 못하고 여전히 묻혀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의 우리 민족의 장한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식민 사관에 젖어서 우리 민족의 발전을,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가지 못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한국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올바른 역사관을 만들까,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쳐야 될까, 이것을 한번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제 오늘 강의에 큰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 참석자들은 다 알겠죠. 쉽게 얘기하면 벽돌을 만드는 그 틀이 둥글고 사각형이 있다면 거기다 뭘 집어내도 둥근 것은 둥근 벽돌이 나오고 사각형은 사각형 벽돌이 나옵니다. 사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틀이죠. 어떤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관 그 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는 그 어떤 사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한다 해도 그 결과물은 식민사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회학은 대체적으로 이 낭케의 실증주의 사학, 그리고 민족주의 사학, 혹은 마르크스 유물론 사학, 사회경제사라고 그러죠. 이 우리나라 역사의 주된 흐름은 이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 낭케의 실증주의 사학이 우리 역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낭케의 그러면 실증주의 사학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 있는 그대로 역사를 쓰는 게 실증주의죠.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냐? 사실 있는 그대로 쓰려면은 과거에 내려왔던 여러 사료나 문헌이 이게 옳은 것인지 조작된 것인지 이걸 가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문헌 고증, 문헌 비판을 통해서 그 사료가 왜곡되지 않고 진짜인지 가려내서 거기에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사실 있는 대로 그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실증주의 사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 낭케의 실증주의가 바로 이 근대 역사학의 시작이고 또 근대 역사학의 기초인데,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자료가 올바르고 정확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 서술하는 것이 그 기본이죠. 사실 이것은 뭐 어느 역사나 다 방법론적으로 기본이죠. 그렇다면은 그 실증주의 사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론적이 아니라 과연 실증주의 사학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를 따져봐야 한다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 내용에서 상당히 뭐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보통 보편성, 그다음에 개별성과 특수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역사적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보편성, 특수성, 개별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자세히 들으시면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한 겉포장을 잘해서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고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을 정당화시키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도 이 보편성입니다. 근데 오늘 배우는 이 역사에서 보편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성을 도사리고 있는지, 그 보편성이라는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음모가 도사져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낭케의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여기 아마 제가 요약해서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강대국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낭케가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저서에서 이 실증주의 사학의 아주 본질적인 핵심적인 얘기가 들어있어요.
민족의 주체적인 독립성은 민족 정신에 의해서 확립된다. 그래서 이 민족 정신을 도덕적 에너지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강조를 하고 이 민족 정신이 바로 민족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 국가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국가를 가지려면은 민족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민족 정신은 도덕적 에너지인데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형성되느냐? 바로 민족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민족 역사가 없으면은 민족 정신이 없는 거고 민족 정신이 없으면은 결국 그 국가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국가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난케의 이 실증주의 사학의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난케의 실증주의 사관은 곧 민족주의 사관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신기하게 한국은 바로 이 한국 실증주의 사학을 내세우고 실증주의 사학이 역사학계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증주의 사학이 민족주의 역사학을 배척을 해요. 실증주의 사학이 본질이 민족주의 사관인데 왜 한국의 실증주의 사관은 이 민족주의 사관을 배척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실증주의 사학은 보편성을 내세울까? 도대체 보편성이 뭔데 그럴까? 우리 언뜻 들어보면은 참 보편성, 타당한 얘기고 가장 정당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거기에는 바로 함정이 있고 무시무시한 음모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난케의 실증주의 역사관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독일 하면은 굉장히 발전된 유럽에서 지금도 가장 리더의 국가로서 과학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인 대국이죠. 유럽의 최강국이고 잘 알다시피 뭐 세계 1차 세계대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그런 나라가 독일이죠. 근데 사실은 독일이 이렇게 유럽에서 강대국이 된 게 19세기 말부터예요. 그 전에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변방국가고 가장 분열된 국가고 가장 가난한 국가고 가장 근대화되지 못한 아주 그 열세에 있는 그런 나라죠. 다른 나라 지배를 참 많이 받았어요,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지배받고 또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수많은 유럽의 강대국으로부터 늘 지배받고 분열되고 이렇게 약소국으로 있었던 게 바로 독일이었어요. 그게 19세기에 와서 이제 비로소 이 프리들리 빌헬름이라는 왕이 이 프로이센이죠. 독일은 여러 뭐 작센, 뭐 프로이센, 블란덴부르그 뭐 이렇게 여러 제국으로 분열돼 있어서 통합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의 이 프로이디 빌헬름이 어떻게 하면 이 독일의 여러 제국을 하나로 통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독일 민족을 어떻게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을까? 그래야 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과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프리디 빌헬름이 독일민족 결속과 국가를 통합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민족 의식을 고취시켜서 각각 흩어지고 분열된 우리 독일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 레오폴드 폰 난케라고 하는 역사학자들과 자문을 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난케가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국가가 하나 통합되기 위해서는 민족의식이 고취돼야 되는데 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역사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독일의 역사는 그동안 너무 많이 왜곡되었다. 유럽에서 야만적으로 불렸고 문화적으로 열등하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후진성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왔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야 우리 독일 민족이 우수하다는 걸 알고 우리 독일 민족이 민족 정신에서 결속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있어요. 근데 왜 독일이 그렇게 유럽 역사에서 그렇게 왜곡되어 있을까? 여러분 유럽 역사를 보면은 참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은 고대 때부터 그리스라는 게 있죠. 그리스 다음에 이제 로마가 있어. 로마가 그 고대 시기만 하더라도 이 유럽의 여러의 그 부족 국가들은 각기 뭐 게르만족, 슬라브족, 켈트족 뭐 이렇게 각자의 종족끼리 부족 국가를 이루고 아주 미개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그 유럽을 하나 통합시켜서 로마 제국을 만든 거죠. 자, 그 로마 제국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 제국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왜?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일본 제국주의와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편성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로마 제국이 유럽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 유럽을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죠. 여러분, 제국은 하나의 민족 국가가 아니라 여러 민족 국가가 하나 통합된 나라를 우리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민족 국가가 통합되면은 각각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죠.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 통합된 언어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거 보고 통합된 언어를 요즘 말로는 공용어라고 하지만, 공통어라고 하지만, 보편 언어라고 합니다. 한 언어로 어느 나라에 다 통합될 수 있는 거. 자기 민족 언어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역사라는 것도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됩니까? 로마라고는 제국의 지배계국, 지배 그 주류인, 로마라고는 주류인 그 나라의 민족의 중심으로 역사가 쓰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 지배받는 다른 민족의 역사들은 다 열등하고 우수하지 못한, 그래서 강대국인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우수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받아야 되는 게 정당하다는 그런 논리로 역사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에서 독일의 역사는 왜곡되고 볼품없고 미개하고 아주 그 발전하지 못한 후진적인 문화를,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으로 역사가 소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랑케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독일 민족이 자부심을 못 가지니까 우리 역사를, 왜곡된 역사,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를 우리는 다시 과거의 문헌을 고증하고 비평해서 거기서 올바른 진짜의 사료에 근거해서 우리 독일 역사를 다시 복원하자. 사실 있는 대로 복원을 하자는 거있죠.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또 유럽은 뭘로 변합니까? 기독교 보편 세교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과 국가는 기독교라고는 그런 보편적인 신앙에 의해서 지배받는, 우리 민족이라는 건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기독교 보편 세계가 무너지고 각각 민족 국가가 생기고 비로소 유럽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말하는 이런 민족 국가들이 그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독일은 분열되어 있어서 다른 프랑스나 영국이나 러시아처럼 그런 강대국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의 프로이드 빌레름이 독일의 통합과 독일을 하나의 강대국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랑케가 말한 대로 민족 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랑케는 이 로마 제국과 기독교 보편 세계에서 이 게르만족, 이 독일 민족이 역사가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민족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이 민족 역사, 이것이 강조되고, 이것이 바로 실증주의입니다. 왜 실증주의냐? 그러고 제국이나 로마 제국 또는 기독교 보편 세계에서 왜곡된 독일의 역사를 다시 고증을 해서, 다시 문헌을 비평을 통해서 올바른 사료를 바탕으로 독일 민족이 있는 그대로를 복원하자는 것. 이게 바로 방법론 쪽에서 실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랑케의 실증주의는 방법론적으로는 실증사학이 아니고 실증사학이고, 사관으로 말하자면은 바로 민족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은 이 레오폴드 폰 랑케에 의해서 역사, 민족의 역사를 부흥을 시키고, 그래서 독일에는 과거에 자기의 자기의 천조들 중에 위대한 사람들을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국사교육을 강화시켜가지고 독일 민족을 하나로 통합해. 그래서 독일이 강국으로 부상된 겁니다. 이렇게 강국으로 부상되고 프로이센이 이 힘을 바탕으로 독일을 통합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1870년에 그 강대국인, 유럽의 최강국인 프랑스와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의 제2제정,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굴복시키죠. 이게 바로 보불 전쟁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 이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황제의 재관실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맨날 나폴레옹도 지배받고 지배받던 이 독일이 이렇게 해서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 이렇게 강국으로 부상한 독일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오늘날에도 독일이 그 두 전쟁을 치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역사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역사의식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학문이고 그냥 과거의 선비의 얘기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들에 의해서 속박받고 그걸 당연시 여기는 말하자면 역사의식이 없는 생각이 없는 머리가 비어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다. 이런 민족이 어떻게 역사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강대국으로 부각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식 없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 의해서 애국심이 생길 수가 있으며 역사의식 없이 어떻게 내가 대통령으로서 혹은 뭐 사회의 어떤 학교 교사로서 혹은 뭐 내가 사회 기업인으로서 그 무엇으로서 내가 내 그 하고자 하는 가치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게 역사의식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책임은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존하는 우리들이 책임이거든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비전이 있느냐 아니면 미래가 암울하고 절망적이냐 이게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인이나 우리 사회 지도층 보면 역사란 말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도 진작 너의 역사의식은 뭐냐 물어보면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러다 한다면 이런 역사 양케 실증주의 역사학이 도대체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걸 잘못 배웠을까? 왜 우리 한국 역사학계는 이런 올바른 실증주의 사관을 배우지 못하고 왜 식민지 사관에서 젖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자,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랑케이의 역사학이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되고 변형됐는지 그 일본에 의해서 변형되고 왜곡된 랑케이 실증주의 역사학이 바로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현재까지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역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봅시다. 오늘의 실적인 강의의 주제는 이 랑케이의 그런 실증주의 역사가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형되어 있는지 이것을 밝혀보는,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역사가 왜, 우리 한국의 실증주의 역사가 왜 식민사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더 공고화되고 있을까, 이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일본의 근대 역사학을 수용한 것은 그 랑케이의 제자인 이 루드비 리스라는 사람이 1887년에 일본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89년에 도쿄 제국대학에 사학과가 설치가 되고 여기서 이 랑케이 제자 리스가 바로 일본 사학과에서 이 실증주의 역사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랑케이 근대 역사학을 수용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일본은 서양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서양의 19세기 서양의 그 제국주의, 영국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프랑스 등등 유럽의 강대국들이 뭐 아프리카, 다음에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북미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식민지화 시켰던 그런 최국의 제국주의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동양의 최강국이라고 하는 중국도 영국한테 져가지고 아편전쟁을 통해서 져서 홍콩을 뺏기고 또 이 상동반도, 칭따오 맥주 유명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상동반도가 독일이 차지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마카오는 포르투갈 등등등 이렇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서구 열강과의 전쟁을 통해서 져가지고 그 답달을 뺏겼던 거죠. 이런 이 열강의 앞에 일본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럼 유럽처럼 우리 일본도 세계 열강의 반열에 서느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살펴보니까 유럽에도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도 일본도 우리 근대 역사를 배우자.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일본이 강대국의 반열에 서자. 이런 의도로 바로 이 유럽의 독일의 이 역사학을 실증주의 역사학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 앞서서 뭐 설명을 간략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독일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에 앞서서도 뭐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미 자신의 민족주의 역사를 굉장히 강화시켜 독일보다 앞서서 강화시켰죠. 독일은 좀 늦은 편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도 바로 이 민족의 역사를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서 이미 그 교육을 통해서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도 많은 민족의 역사를 굉장히 발전시켰던, 독일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근대 역사학은 바로 시게나 야스코고 구메 구니타게인데 이 두 사람은 이 니스로부터 배웠던 실증주의 사학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객관적인, 말하자면은 이 과학적인 실증주의 랑케 역사학을 니스로부터 배우고 일본의 역사를 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미, 잘 아시겠죠? 기미, 천황이 신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천황이 신이 아니라 인간적 관점에서 이 실증주의 사학에 입각해서 이 천황도 인간의 관점으로 역사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천황계 정치를 추구하는 신도 국학계 반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도쿄 제국대학에서 축출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본의 역사학계를 이 신도 국학계가 이 천황을 신으로 숭상하는 이런 신도 국학계가 역사학을 잡게 됨으로써 이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은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근대 역사학은 이 객관성이 결여된 실증주의 역사로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서양계 중심의 제국주의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지배받는 역사. 이것이 이제 우리 식민사, 여기서 식민사학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식민사학이 이제 조선 사 편수에까지 이어졌는데 식민사학은 정의를 내리면,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낭케의 실증주의 방법론과 제국주의 정치적 이념이 결합된 것이 우리 실증주의, 식민사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낭케의 실증주의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문헌을 비판하고 고증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방법론이에요. 아까 말한 사가는 민족주의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그런 문헌 고증이라든지 이런 방법론하고 제국주의 정치 이념을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 선구자들이 이제 도쿄 제국대학의 시라토리 브라기치, 또 교토 제국대학의 나이토 고난, 또는 스다스 오기치, 이는 동양사학자입니다. 이 동양사학자들은 이 만철 조사본화를 통해서 이제 조선과 만주, 중국 동양사학 연구에 집중을 했는데 이 동양사학 연구 목적이 뭐냐면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 강자이고 또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우수한 민족을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데 있어요. 따라서 동양사 연구를 통해서 조선 식민 통치가 또는 이 중국 등 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이, 일본이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걸 합리화시켰는데, 여러분들이 동양사의 목적이 바로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여러분 랑케가 이제 앞으로 설명되겠습니다만은 이 세계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이 이 세계의 보편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약소국이 강대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식민지하고 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한가? 일본이 강대국이다. 그 세계사적 보편적인 질서라는 거죠. 자,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조선은 열등하고 문화적으로도 미개하고 항상 다른 나라를 지배해왔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사적 보편적 질서에 의하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이 동양사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랑케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앞세워서 제국정책에 동조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이 동양사 연구가 곧 조선 식민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한 역사적 기초가 된 겁니다. 결국 그 일제의 랑케 제자 니스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랑케 실증주의 역사학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 방법론만 수용한 거죠. 껍데기만 수용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라토리는 왜 그럼 방법론 하느냐?
여기 시라토리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실증적인 논문을 쓰면 사람들이 그것을 역사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이다. 이건 사실이다. 정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역사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실증사학자들은 여기 추종을 하는 거예요. 많은 식민사학자들도 조선이 이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는 뭐 조선 타율성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료에 근거해서 사실적으로 쓴 것이다. 실증주의적으로 쓴 것이다. 근대적인 과학적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의 역사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다. 일본은 가장 발달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낭케의 실증주의를 식민사관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럽에 유학 갔다 왔던 역사가들인데 우리는 그걸 교토제국학파라고 합니다. 교토학파라고 하죠. 일본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세계사 질서 속에 포함된 역사 발전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보편적인 세계사 질서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한 거죠. 일본도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실증주의 역사학을 이용한 겁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라카스로 이 사람은 유럽 진보 역사에 초점을 두고 유럽 중세죠. 중세 형성의 역사 모델을 일본 교토 중심의 가마쿠라 막부처에 적용해서 유럽 역사에 나타난 세계사적 보편성과 역사 진보가 일본에서도 독자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다음에 이제 우치다 긴조. 경제사 연구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관점에서 일본도 유럽과 똑같이 발전했다고 주장.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조선은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조선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선은 근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미개한 국가로 이리 왔다. 이걸 주장하는. 다구치 우기치는 일본의 역사가 조선, 인도, 중국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걸 부인하고 유럽의 보편적 세계화 질서를 수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구치 우기치 이 사람은 일본은 중국과 한국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뭐 다음에 나오겠지만 탈화론, 일본의 탈화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일본은 아시아로부터 탈피된다. 왜? 아시아로부터 탈피가 되어야 중국, 인도, 조선으로부터 계속해서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일본의 문화가 형성되고 역사가 시작됐다. 이것이 부인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탈환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카구치 다카시는 특히 이 사람은 뭐냐면 유럽에 유학하면서 독일이 지배하고 있는 폴란드가 있는데 그 폴란드인들을 어떻게 하면 독일화시킬까의 하나의 정책으로서 독일이 바로 독일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게 사람들한테 독일 사람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독일어를 강요하고 폴란드를 못 배우고 자기 자국을 못 배우고 독일어를 가르침으로써 이 폴란드의 사람들을 독일화 시켰던 하나 정책이 있죠. 이 다카시는 바로 그걸 배우고 와서 조선에다가 바로 뭐냐면은 조선어를 금지시키고 일본어를 가르치는 상식 비명하고 일본어를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 정책을 바로 여기에서 모델을 따온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에서 일본어 교육을 통한 한반도 내선 일체 정책에 적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런 유럽의 유학파들이 바로 교토학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과 이념에 맞는 새로운 역사학을 만들어 가는 거였죠. 다음에는 특히 이제 세계사적 보편성에 입각해서 다문화적 세계상을 통해 내센 일체 정책에 연결시키고 나아가 대동아 공여 같은 동양의 통일을 합리화시켰다. 여러분들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여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우리가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이주이 많으니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다인종 다문화 사회라고 하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 제국 안에 다른 민족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다문화 또는 다인종이죠. 이런 세계상을 뭐냐면은 하나 통합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내선 일체
조선과 일본을 하나 일치시키고 다음에 아시아 대동아 공영,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공용으로 묶는 이런 정책이 바로 일본이 제국주의가 추구했던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교토학파들이 그 보편적 세계 질서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난케 실증주의 역사학을 자국의 이념에 맞게 변형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중에 이제 그 히라이즈미 기요시는 이 사람도 도쿄 제국대학의 사학과 교수인데 이 한국사관을 창시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니시다 나오지로 교토 제국대학 교수이고 이 사람도 역사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국사를 제국주의 체제를 부활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 미야케 요네기치, 니카 미치오 등 보편적 세계 질서를 틀 속에 일본을 배치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탈환을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본 일제시대 때에 바로 제국주의의 정책과 이념에 맞춰서 역사학을 난케 실증주의 역사학을 수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제국주의 이념과 결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일본식 이 실증주의 역사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식민사학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주장하는 게 이제 보편적이나 말을 많이 쓰는 것이죠. 이 용어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일본 역사가들은 난케 실증주의를 앞세워서 역사 진보 개념을 초점을 두고 일본 패권과 이익을 위해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이념을 결합시킵니다. 따라서 일본 도쿄대학에서 난케 실증주의 역사를 가르친 난케 제자인 리스죠. 리스는 이러한 자기가 가르쳤는데 자기가 난케 실증주의 역사를 가르쳤는데 일본 역사학들 시컷 배우고 나서 그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리스가 이렇게 일본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증주의 반목론에 대한 추상적인 논쟁을 이후 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일본인들은 추상적인 토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제자들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런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난케 제자 리스가 자신의 스승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실증주의 역사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변형시켜서 자꾸 제국주의 이념으로 결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가 이렇게 한마디 일가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일본 역사학자들이 난케 실증주의 역사학을 수용했지만 이를 올바르게 역사 연구에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토 제국대학과 도쿄 제국대학 중심의 역사가들은 난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을 수용하면서 역사의 보편주의 법칙을 일본에 적용을 한 것이죠. 물론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일본은 아시아에서도 사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후진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에서 바로 일본과 같은 위치했던 이 나라가 독일이 있는데 독일이 근대화를 통해서 유럽의 강자를 부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독일이 자국의 바로 모델이 됐던 것이죠. 근대화의 모델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난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을 독일의 난케 실증주의 역사학을 수용하게 된 건데 봅시다.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일본은 독일이 그래서 법령을 많이 모방했는데 일본이 게르만족의 가부장적 제도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이들 역사가들은 일본 문화 속에 뿌리 깊은 가문의 전통을 게르만 전통과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가문 전통을 보편화시켰는데 즉 일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전통을 게르만 전통과 대입시킴으로써 보편성에서 특수성을 찾는 방안을 창시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특수성, 개별성 한다면은 독일적인 문화적 특성을 자국의 일본적인 문화 특성으로 결합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문화를 미국식으로 결합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유교적인 그런 전통 문화를 미국의 그런 어떤 흐름이나 그런 문화적이나 그런 관습을 우리하고 똑같이 동일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보편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다 개별적이에요. 그리고 특수한 것이죠. 우리 민족과 문화와 일본 문화와 중국 문화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다 개별성, 독특한 개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이지만 다 똑같은 한국민이지만 겉을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다 개인으로 보면 다 음식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미적 감각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개성이라고 하잖아요. 개성.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이 다 있지만은 다 똑같이 보이지만 각 국가별로 민족별로 나름대로 개별성과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편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독일의 관습을 갖다가 우리의 관습하고 동일시합니까? 일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걸 보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도쿄 제국과 교토 제국대학 사학과를 이끌어간 이들 유럽 유학파들이 바로 난케의 실증주의 역사로부터 반목론 그리고 국수적인 제국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일본식 실증주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일본식 실증주의와 난케 실증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난케 실증주의는 방법론적으로는 문헌 비평과 고증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가는 민족주의고 역사의 관점은 이 개별성과 특수성이죠. 왜냐하면 민족주의다 보니까 민족마다 다 개성과 특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개별성과 특수성. 그리고 이 세계사적 역사관은 민족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통한 세계사적 보편성이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류의 전체적인 세계사를 이해를 하려면은 그 국가, 각 민족의 개별적인 국가의 역사를 알아야만이 이 전체의 세계적인 역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케는 우리가 이 세계적인 역사, 보편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리고 이 세계사적 질서를 이해를 하려면 그 민족의 역사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알아야 우리의 인류의 공통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일제식 실증주의는 그거 거꾸로예요. 난케가 말한 대로 이 세계의 보편적인 질서를 알아야 민족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역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케가 말한 거 아주 뒤바뀐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각각의 우열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민족의 어떤 보편적이라는 말은 보면은 우리가 개성이다 그러면 개성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열을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바지를 웃도리를 입고 웃도리를 바지를 입다 해서 그 개성이라 하면은 그것이 좋고 나쁜 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개성인데 누가 어떤 개성이 어떤 훌륭하고 어떤 개성은 미개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다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특수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개별이란 말은. 근데 보편이란 말은 뭐입니까? 유행이란 거죠. 다 반바지가 유행이다. 그러면 다 반바지를 입어요. 그러면 반바지를 입지 않은 사람은 유행에 뒤처진 사람이야. 유행에 뒤처진 사람이 뭡니까? 열등한 거잖아요. 바로 보편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우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편적 역사관이다 하면은 보편 역사관을 본다 그러면은 어떤 민족은 우수하고 어떤 민족은 열등하다. 이 우열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유행이라는 건 좋죠. 다 유행한다는 거. 유행을 한다는 얘기는 유행에 못 따라가면은 거기에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과 이 개별성, 특수성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유난히 강조한 것은 난케 실증주의 역사학을 이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식민사과를 이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도 바로 이 용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용어를 다 간과해버려요. 간과해버리고 폐수가 뭐 대동강이다, 저쪽에 뭐 열수다, 그 요동만두에 있다.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조선 영역을 축소시킨 것이 식민사관이고, 확대시킨 민족주의 사관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왜 그런 관점이 나오느냐,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역사를 보편적으로 보느냐, 개별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역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본다면 강대국의 약속을 지배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세계사적 질서를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조선은 항상 열등한 민족이 돼야 되죠. 넓은 중국의 대륙까지 뻗어 있는 강대국이라고 역사적으로 서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역사를 그런 관점에 본다 한국 역사는 항상 축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한반도 안에서 쪼그라드는 역사. 중국으로부터 늘 지배받고 타율적이고 그리고 근대화 이루지 못하고 정체된 나라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규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어떤 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전에도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 고조선 영향이 들었을 때에 왜 사관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고조선이 중국을 지배했다는 사료가 나와도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꼭 그걸 지들이 알아도 그걸 다 소화시켜서 아까 말한 대로 벽돌 찍어내듯이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식민사관적인 역사의 해석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의 사관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음에 이제 일제의 그 실증주의를 봅시다.
반복들은 고증과 문헌비평. 이것은 남캐 실증주의와 똑같아요. 사가는 국수주의고 제국주의죠. 역사의 관점은 민족의 보편성과 진보, 그리고 세계사적 역사관은 보편성을 통한 민족 역사 개별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계속 재생산해 나갔다. 쉽게 얘기해서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그 민족의 개별적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 그 우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역사관은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민족이 우수하고 어떤 민족은 열등하다. 늘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남계식으로 열치증주의 사관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민족이 우수하고 어떤 민족이 열등하고 볼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민족마다 우수한 거예요. 그 민족 나름대로 개별성과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전통 관습, 이것을 다른 나라 관습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먹는 젓갈, 그것을 외국에 먹는 생선 음식과 어떤 것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만의 특수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만 맛이 있으면 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맛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그런 보편점을 맞춰야 됩니까? 꼭 케이크 맛있는 음식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젓갈이 더 맛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 젓갈이 어른들이 왜 이렇게 젓갈을 좋아하는가 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사실 젓갈이 더 맛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젓갈만 넣고 밥을 먹어요. 그 식성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역시 나도 한국 사람이구나, 이 조선족이라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젊었을 때에 케이크 좋고 뭐죠? 요즘 애들이 많이 먹는 피자가 좋고 백날을 해봐야 역시 조선 사람은 조선으로 돌아오는구나. 결국 나도 젓갈 좋아하고 청국장 좋아하고 김치찌개 좋아하는구나. 김치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죠. 역시 조선은 조선이고 그것을 세계화시킬 수 없다. 보편화시킬 수 없구나. 그걸 느꼈던 거죠. 문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취향도 보편화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역사를 갖다가 보편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편화시켜서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과 비교하고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열등하다. 그렇게 단정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역사관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제국주의 역사관은 뭡니까, 그러면은? 강대국이 약속을 지배하는 것이 세계사적 보편성으로 인식하고 역사와 문화의 우위를 중시하고 보편적 세계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민족의 통합을 꾀합니다. 그게 바로 내선일체 대동아 공영이죠. 노마 제국이라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노마 제국이다. 과거에 유럽의 제국들이 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식민지를 개척해서 전부 여러 나라의 민족 국가나 민족의 어떤 특수한 것을 전부 다 자국에 하나 통합시켜가지고.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도 영국의 식민지다 보니까 그 나라 공용어가 영어가 되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남미 같은 데 보세요. 전부 다 식민지의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해서 뭡니까? 그 민족이라는 것을 자기 자국으로, 강대국으로 다 통합을 시켜버린 거죠. 이게 제국주의. 그런 역사적인 관점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보편성을 내세워요. 민족을 내세우게 되면 다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난케 강국론을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게 됐는데, 난케 강국론은 뭐냐면은, 아까 빌레룸 왕한테 이 강국론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뭐냐면은, 세계사 보편적 질서는 강대국 약속을 지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강대국이 약속을 지배되지 않는 것이 보편사 질서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독일이 또 다른 민족국가도 그런 강대국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민족국가가 강해야 된다. 민족국가가 서로 강해서 그 민족국가의 개별성과 특성을 인정해주자. 그러면 여러 민족국가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면 그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세계사적 질서다. 이게 난케는 강조한 것이죠. 어떤 민족, 어느 민족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각 민족마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게 바로 세계사적 질서이고 세계사적 보편적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 그 논리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죠. 어떻게 했느냐? 바로 와타나 대학의 스즈키 시게다라는 사람이 난케 세계사학을 출간해서 난케에게서 민족주의와 민족의 개별성, 특수성을 제거해버리고 세계사 보편성만 추구했던 거죠. 이에 따라서 바로 이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역사의 불행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독일 사람한테 배운 난케 실증주의를 배웠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바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운 우리 이 한국의 1세대 역사학자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게 바로 우리 식민사 간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이 강단사학을 지배함으로써 그 식민사학이 우리 역사에 고착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좀 더 뭐 결론에 나오는 얘기이겠지만은 왜 그러면 식민사관이 이렇게 고차가 됐느냐? 자, 이병도와 이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폐수가 대동강에 있다. 그러면 그 제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폐수가 대동강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북경 지역에 있다. 그렇게 논문을 썼으면 그러면 그 스승인 이병도가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학문적인 성과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데 그 뒤엎은 논문을 통과시켜 주겠어요? 안 시켜주지? 그러면 그 제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승이 주장했던 논리를 더 보태서 강화시켜요. 그러면은 또 보충해서 강화시켜. 그러면 스승이 너 잘됐다. 논문을 학위를 주고 교수를 시켜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자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스승의 논문을 뒤엎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스승 논문이 부족한 점을 또 보충해서 또 강화시켜. 이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첫 단추가 끝없이 계속 내려오면서 그 잘못된 논리가 점자적으로 콘크리트처럼 더 굳어져서 이제 아예 그냥 무슨 원자폭탄으로 폭파시켜도 불이 무서지지 않을 만큼 아주 그냥 튼튼하게 공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 고착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모든 연구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되거든. 이것을 물거품이 되는 것을 자기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거기다가 좀 허점이 있으면 거기다 또 다른 걸로 콘크리트로 또 들이발라서 더 굳게 만들고 이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역사학이 이게 식민사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갈수록 더 굳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방법은 다 때려부시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국 사학의 불행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형태가 됐는 건지. 너무 좀 시간이 또 많이 8시인데, 좀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대체적으로 아까 대동아 공영이라든지 내선 일체라든지 이런 논리가 어떻게 생겨났고 이것이 어떻게 한국의 식민지 정책으로 활용됐는지 여러분이 설명 들었을 거고 이것이 우리 역사 연구에도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앞서서 대충 여러분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한국 근대학.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학은 바로 앞에 나온 바와 같이 1세대들, 일본 제국대학 유학파들이죠. 이병도, 이기백, 신석호, 이런 사람들이 식민 통치 시기에 일본 역사가로부터 바로 난케 식중지 역사를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난케의 본래의 식중지 역사를 제대로 배웠으면 괜찮은데 일본 사람들이 왜곡하고 변형된 것을 배워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식민사관인지도 모르고 배워온 것이죠.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는 불행스럽게도 근대 역사학이 식민지 사학으로부터 시작되게 된 그런 부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일본 제국대학 유학파들죠. 자, 일본의 식민사관 핵심 역사가들은 아까 이만시류, 오다소고, 이나마 이와기치, 다보와시, 규요시, 하야시 다스케 이들이 이제 니스레한테 난케 식중 역사를 배우고 동양사를 창시한 시라토리 히로시에게 배운 동양사학자들이죠. 스다소기치는 이케오 시로치 지도를 받은 이병도는 한국 사학의 난케로 평가받. 근데 이게 난케로 평가받는데 이병도는 우리 한국의 난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난케 실증주의냐?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평가가 되냐? 사관이나 자신의 어떤 사관이나 이념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화주의를 기초해서 사회적 해석과 문헌 고증을 통한 역사를 연구한 역사학으로 평가.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문화주의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한국 식중지 역사가들은 일본 식민사관을 만들어낸 그런 역사가로부터 난케 식중지 역사학을 배운 게 아니라 난케 식중지 역사학으로 포장된 식민사학을 배운 사람이 해방된 이후에 이것을 뭔가를 분명히 우리 역사다. 일본의 식민사관이 아니다. 우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포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성향을 띄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묘하게 바로 문화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알다시피 아주 보편주의적 이념, 보편주의적 이념이나 보편주의적 어떤 개념에 아주 부합되는 게 문화.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보면은 뭐 대체로 다 문화 똑같아요. 아마 유럽 사람이 동양에 오면 한국, 중국, 일본 뭐 집도 비슷비슷하고 생김도 비슷비슷하고 모든 게 다 아마 우열을 어떤 것이 일본식이고 어떤 게 한국식이고 어떤 게 중국식인지 한눈에 쉽게 아마 가늠하기 어려울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석굴암 같은 경우도 그리스의 뭐 그런 형식이 수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문화라는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서로 교류하고 융합되기도 하고 서로 창조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사학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 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탐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가장 이 식민주의적 그 본래의 의도를 감추기도 좋고 또 보편성을 내세워도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용되고 아주 그 타당성 있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본격적으로 뭐 대동아 공영이나 내선일체나 뭐 이렇게 뭐 일본 사람 식민사학자들 주장했던 그런 역사관이 아니라 바로 그 실증주의 사관 밑에 문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보편적 개념을 살짝 도입을 해요. 아주 교묘하죠. 어떻게 그런 문화주의적 했느냐를 여러분 잘 아시면 다음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일상백, 이상기 등 문헌고증 사학 또는 실증주의 사학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실제는 방법뿐이고 사관으로 말하자면 문화주의 사학이 불릴 때. 말하자면은 역사 전체를 정리하는 역사학자들은 문화주의 사학과 민족주의 사학이었는데 일제 시기에 유학한 한국 역사자들은 이제 보통 이 문화주의 역사학을 받아들이긴 했어요. 받아들여서 이 식민사학자들이 이 문화주의 역사를 이 보편적인 세계 질서, 이 보편적인 개념을 역사에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타당성 있는 게 문화주의거든요. 그래서 문화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이 한국의 실증주의 역사학자들이 그 문화주의를 받아들인 거죠. 이 문화주의, 일제시기 유학한 한국 역사학자들은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 문화주의 사학은 사회와 경제를 총체적으로 문화 범죄에 포함시키고, 문물 제도로 설명하기 때문에 제국주의 패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뭐 분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제국주의 패권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의미는 우리가 비판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죠. 그다음에 자,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일본 역사는 사회적 변화를 보편적 기준에 맞춰서 질서 정연한 설명 위에 필수적인 거였는데 이 시기에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전체를 정리하는 역사들이 바로 문화주의 사학과 민족주의 사학이었어요. 일본의 민족주의, 뭐 제국주의도 일본이 우수하다, 자기 민족이 아시아에서 종주국이다라고는 그런 그 민족 중심의 역사관은 그게 민족주의 사관이죠. 일본이 제국주의 식민사관에 민족주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조선에 적용되는 민족이 있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보편적 관점에서 일본의 민족주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한 보편적 관점의 개념이지 그게 개별적이고 특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지. 똑같은 일본 사람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와 다른 개별적으로 의미하는 민족주의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일본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일본이 민족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약속을 지배하는 건 정당하다. 이런 개념의 보편적인 개념의 민족주의고 랑케가 말하는 것은 그 반대인 것이죠. 국가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민족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민족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문화주의 사학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제 시기에 유학한 한국 역사학자들이 이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문화 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제국주의 패권에 대한 그런 비판 의식을 갖지 못한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이라는 연구가 도입돼서 1892년 도쿄 제국대학의 하야시 다스케스는 조선사를 저술했는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중세를 설정하지 못해. 왜냐하면은 유럽의 사회 경제사적으로는 유럽이 자본주의로 근대화로 발전된 것은 봉건 제도란 그런 과정을 겪어서 바로 이 자본주의 근대화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조선에는 이 근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봉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조선은 봉건제도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본은 거쳤고. 그래서 이 조선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열등했다.
이게 이제 조선사를 해서,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한국을 시대 구별을 했느냐? 상고, 중고, 근고, 근세 방식으로 나눴는데, 이 논리는 이병도까지 그대로 수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후쿠다 덕고조가 제기한 정체성론이 한국 실증주 사학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이를 이병도 역시 그대로 답습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 정체되었다. 역사적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이런 논리를 합법화시킨 거죠. 이러한 일제에 의해 식민주의 사학의 저서들이 출간되었던 시기에 보편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문화주의 사학과 역사주의, 그리고 경제사학의 방식이 신민족주의 사학의 방법론이 됐는데, 이 문화주의 사학이 해방 후에 사회 경제사의 영향을 받아서 신민족주의 사학으로 발전을 해요. 이것은 뭐냐? 민족주의 보편적 발전을 역사 서술을 삼았다. 말씀드렸죠. 민족주의 일제 제국주의식 실증주의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바로 강대국의 약속을 지배한다는 세계 보편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게 민족주의인데, 이 랑케가 말하는 것은 그런 세계 보편적 민족 개념이 아니라 그 민족의 개별적이고 특수하다는 개념의 민족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는 신민족주의를 문화주의 바탕으로 신민족주의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사회 경제사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 연구의 초점이 뭐냐면은 보편적인 발전, 민족주의의 보편적인 발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이야. 우리 독자적인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인 중국, 일본, 뭐 다른 이 전체적인 동아시아라면 그런 틀 속에서 한국의 민족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늘 지배를 받고, 또 근대에 와서는 일본의 지배받고, 그래서 한국은 늘 열등한 민족이다. 이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실증주의 사학의 반성을 외치면서 제시한 역사가들이 신민족주의적 문화사학으로서 이제 발전이 됐는데, 이 대표적인 역사가 이기배 국사실론이고, 항로군의 김철준의 국사개론, 그리고 김용독의 국사개설 등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교과서를 우리가 초중고 대학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 바탕으로, 이런 사상의 바탕으로 쓰여진 역사를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잘못된 식민사관이 알게 모르게 그게 마치 우리의 민족 사관인 것처럼 각인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의식이 결여되고, 역사의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인가,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1934년 진단학교에 발달됐는데, 진단학부에서는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나라의 실증사학자들이 얼마나 식민사관의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껍데기만 식민지 사관을 극복하자 하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 이 진단학부 참관사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문화 연구가 일본에 의해 주도된 사실을 개탄하며 우리 문화를 개척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사회 문화를 정확히 인식을 위한 목적으로 학술단체를 성립한다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 왜 우리 문화 연구라고 그래요? 왜? 우리 역사 연구가 아니고. 역사 연구가 아니라 문화 연구잖아요. 자, 진단학회는 뭐냐면은 이 한국 사학의 중심이 된 니시다 나오지로 교토대학 교수 문화주의 사학과 마찬가지로 바로 실증주의 문화주의 사학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일본 그 한국 사학의 중심이 된 니시다 나오지로의 그 문화주의 사학을 우리의 진단학회가 식민사관을 극복한다고 만들어낸 그 진단학회가, 학술단체가 바로 이 참관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문화 연구가 문화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언뜻 보기에는 이게 다 이게 무슨 식민사관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겠지만은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렇게 해놓고 뭐냐면은 이 모두가 다 식민사관을 비판을 해요. 해방 후에 전부 다 한국 역사학자들은 식민사관을 비판을 해요. 그리고 이기백은 문화주의 사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식민족주의 사관을 내세우고, 그리고 식민주의 사관을 극복하자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해방 후에도 구체적인 성과를 못 보이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역사학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왜 식민사관이란 말이 광복이 7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학계에서 아직도 왜 식민사관이냐, 왜 아직도 식민사관을 극복하자 말이 왜 나오느냐. 이미 해방 후부터 계속 그 말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구체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성과가 없겠어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겉으로는 실증주의를 외치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식민사관에 굳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떠한 사료를 집어넣어도 여전히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 서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처럼 한국 실증주의 사학은 실증주의 사학을 내세우면서 식민사관을 극복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역사의 일반성이나 보편성을 강조하며 난케가 주장한 민족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중점을 둔 민족의 역사를 사실 추구하지 않았다. 제국주의가 일본 식민사관이 주장했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난케가 주장한 식민사학에 주장한 민족의 개별성과 특수성은 도외시예요. 이게 참 우리가 굉장히 그냥 생각 없이 보편성, 객관성,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용어가 이 엄청난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식민사관이 백날 폐수가 어디 있다 이걸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체는 근본적인 사관부터 고치지 않으면 그런 논쟁은 그냥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공격을 해도 그것이 왜 식민주의 사학에 비롯된 역사 서술인가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장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그 문제는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그러면 이 난케 실증주의 직접 논문을 쓰고 연구를 했느냐?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그러면 직접 난케의 독일어 된 저서를 원전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서 그 난케 실증주의 역사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 일본 사람이 번역해 놓은 거, 일본어로 번역된 거, 외국에서 번역된 거, 그것들을 갖다 우리가 보고는 그게 난케 실증주의 사회라고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또 얼마나 또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난케 실증주의를 외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일본에 아니 우리 직접 우리가 난케 역사학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난케 역사학을 누가 공부했느냐? 서양사학자들이 했어요. 서양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서양사학자의 난케를 열심히 했는데 국사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대학에서도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런 역사 이론을 대학에서 사학과 나오면 계시지만 배운 적 있습니까? 가르치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도 안 가르쳐요. 다음에 봅시다. 이러한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속성은 일제의 교토합파가 제국주의 이념에 맞춰 일본을 유럽 강대국 위치로 올려놓기 위해 난케의 실증주의 사학의 핵심을 도외시하고 세계사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추구한 것과 똑같다. 우리나라의 지금 실증주의 강단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바로 일제의 역사학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배운 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일제의 식민사관의 이론으로 활용한 세계사 보편성은 한국 실증주의 사학자들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병도는 그에 져서 국사와 지도 이념에서 한국 국가, 한민족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그 관계, 민족, 국가의 관계성 혹은 세계사적 공통성을 고찰하여 그 자체의 특성을 밝혀야 한다. 우리 민족 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관점에서 살펴한다는 거예요. 이 이병도가 국사와 지도 이념이라는 책 속에서 바로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말했던 세계 보편적인 관점에서 그 국가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병도는 민족 역사 흥망을 결정짓는 원리, 즉 지도 이념에 대한 협동정신과 타협주의라고 말한다. 이병도는 이 협동정신을 잘 살려 확대시키면 크게는 세계적인 협동체를 수 있다. 설명하고 있는데 또 타협주의는 외래문화와 사상을 결탁하여 다채로운 비율을 발하했다. 이 말은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이 말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민족의 지도 이념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타협정신, 협동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외래 문화와 사상의 영향보다 독자적으로 발전한 점을 도외시했는데, 자,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이병도의 협동정신과 타협주의, 즉 협동정신을 잘 살려 확대시키면 크게는 세계적인 협동체에서 이룰 수 있다. 또 타협주의는 외래 문화와 사상을 결탁하여 다채로운 비를 발하했다. 이 말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이 말 그대로 들으면 참 좋은 우리 민족의 지도 이념이죠. 자, 협동정신은 일제가 내세운 세계적인 협동체. 자, 협동정신은 일제가 내세운 세계적인 협동체인, 즉, 대도가 공영, 내선 일체 사상으로 변질되어 우리가 있는 거죠. 협동체라는 그거 아닙니까?
일본과 외국과 외세와 협동한다. 대동아 공약이 내세웠던 게 뭡니까? 아시아 협동체이잖아요. 그런 사상으로 변질, 타협주의는 뭡니까? 자, 일본 문화, 조선 문화가 결탁해서 다채로운 문화를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진보가 가져온다. 우리 문화가 근대화된, 발전된 일본 문화와 이 타협이 되면, 결탁하게 되면 우리 문화가, 우리 조선이 훨씬 발전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게. 겉보기에는 타협주의와 협동정신,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 의미로서 사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바로 이 식민사관의 요점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편적 지도 이념에 따르면 고대의 지도 이념은 뭡니까? 중화주의죠. 또 근대에는 뭡니까? 일본 제국주의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나중에 자기의 친일 행동에 대해서 항변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은 보편적인 지도 이념을 내세워요. 야, 그 시대 때는 제국주의가 대세했잖아. 그게 바로 세계적인 경향이었잖아. 그게 세계적인 지도 이념이었잖아. 우리는 그 대세에 따른 것밖에 없고 세계적인 지도 이념에 따른 것밖에 없어. 세계적인 지도 이념에 따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왜 우리를 친일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바로 이병도가 말하는 이 지도 이념의 이 말이 바로 친일파들이 자신들 친일 행각을 변명하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 근대화론을 주장을 해요. 시객에서 일본 식민지가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거죠. 역사적 팩트를 보면은 맞는 말이죠. 왜? 조선이 근대화를 안 했으니까. 그죠? 조선이 근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일본 식민화 되면서 우리나라 공장 세우고 전기도 넣고 철도도 넣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런 논리로 따면 그 역사 사실을 믿는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친일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역이 되는 거죠. 일본 식민화가 조선의 근대화라고 한다면, 그걸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친일파들은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의 앞장선 아닙니까? 선구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를 하면서 근대화시킨 본질이 뭐냐? 한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대륙으로 뻗어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그걸 세웠던 것 뿐이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근대화시켰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근대화라는 역사적인 팩트이지만은 그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것이죠. 조선을 오히려 착취하기 위해서 조선을 발판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기 위한 전초 기지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조선이 근대화라고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것을 우리가 극찬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친일파들이 바로 이런 개념으로 세계사적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신들의 친일 행각을 정당화시키는데 활용했던 용어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난케가 말한 지도 이념은 다른 거죠. 세계 정신이 세계사를 지배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어요. 오히려 그 지도 이념은 그 민족의 개별적인 거라는 거죠. 난케가 뭐였냐면은 프랑스가 대혁명이 일어났죠. 대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섰어요. 그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대세적인 흐름이죠. 흐름인데 난케는 그것을 배척한 거죠. 그런 대세는 프랑스적인 것이지 우리가 그 대세를 딸 필요는 없다. 프랑스가 왕정을 없애고 공화정이 되더라도 그건 그 민족의 지도적인 흐름이지 어떻게 그런 나라의 지도적 흐름을 우리 독일에까지 적용시켜서 우리도 왕정을 없애버리고 공화정을 만들자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개별적이고 주체적인데 왜 다른 나라의 그런 사례를 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 난케의 지도 이념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선은 지도 이념이 있어요. 우리 조선 지도 이념이라는 게 뭐 다른 세계와 함께 뭐 통합돼가지고 제국주의를 이루고 우리 일본과 조선을 갖다가 내선일체를 이루고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 통합해 나가고 우리 민족은 없애버리고 우리 영어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가장 강대국인 보편적인 언어인 일본말로 우리 언어로 쓰자. 이런 논리가 우리 지도 이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선 말을 지키고 우리 조선 문화를 지키고 우리 민족 주체인 국가를 지키고 우리 민족성을 강화시키고 독자적으로 우리 민족이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이것이 우리 지도 이념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개별적인 지도 이념을 세계 보편적인 지도 이념을 따르냐고요. 자, 미국이란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이 미국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 없잖아요. 그들의 가치관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정통적인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이라는 세계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 세계의 보편적인 질서를 미국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 영어를 배워요. 우리 언어보다도 영어를 더 많이 배워요.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전공과 자기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영어 공부하는 데 시간을 다 버려요. 우리 영어 배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피가 마르기 전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 근다고 우리나라가 영어, 미국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이 나 영어 잘해. 미국 사람이 알아줍니까? 영국 가서 영어 잘해. 그거 알아줍니까? 언어는 필요한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근데 내가 미국에 가서 나 영어 못한다. 하지만 나 한국말 잘한다.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그럼 미국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 말 없지. 그렇게 되어야만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 영어를 죽으라 배워가지고 미국 가서 나 영어 잘 해봤자 미국 가봐야 꼴찌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민족이 우수성과 독자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민족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고유성을 지켜갈 때 비로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민족 역사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유성이란 말을,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케는 뭐냐면은 이 지도 이념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진보의 보편적 여러 민족의 역사 문화 발전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자, 봅시다. 시민사회를 극복하고자 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도 이 사람 역시 한국의 난케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제 와사야 대학에 유학할 때 근대 역사를 접하고 민족주의 역사를 갖게 됐다고 고백하면서 고백하면서 소위 신민족주의를 내세운 이기백 씨인데 그는 왜 민족주의 역사를 배운 척할까? 자신이 일본에 가서 난케의 실증지를 배우면서 민족주의 역사를 배웠다는 거야. 그런데 본인은 한국에 와서 민족주의 역사를 배척을 해요. 자, 민족과 역사를 보면 자기 저서 민족과 역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민족과 역사. 자, 그런 역사 연구의 중심을 우리 민족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 역사 연구 중심은 우리 민족이다. 근데 한국 민족을 뭐냐면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인류 전체에 포함된 이제 민족으로서의 보편적 관점으로 우리 민족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이해했다. 시객에서 우리 민족이 중심인데 그럼 우리 민족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 민족 역사를 연구해야 되는데 보편적 관점에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여러 인류 속에 조선, 세계 전 인류 속에 조선이면 조선이 얼마나 별볼일 없습니까? 인구가 적은데. 전체, 이 지구상의 전체 인류 속에서 우리 조선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중국만 해도 13억씩 되는데. 인도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구 제일 많은 민족이 최강국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선이나 나라는 별것도 없는 것이죠. 인류 속에 우리 조선 민족을, 우리 민족을 인류에 포함을 시켜버려요. 인류에 포함시키면 민족이라는 건 당연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류에 포함시키면 민족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자, 1976년 한국사 실론을 펴내요. 대학에 들어가면 다 누구나 교양뿐만 아니라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 한국사 실론을 배우게 되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한국사 실론을 배웠어요. 실론을 펴내면서, 자, 민족성, 주체성, 민족주의적 용어를 빼버리고 대신 인간 중심, 한국사를 강조해요. 이 한국사 실론에다가 민족성이라는 말 빼버려요. 주체성도 빼버려요. 대신 인간 중심, 인류 중심. 그러면은 민족이라는 의미는 없는 거죠. 인류의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구촌, 그러면은 국가의 의미가 없잖아요. 전체 인류, 그러면 민족이라는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인류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의 역사관 중심이 난케의 실증주의 본질인 민족성, 민족사란 역사 개별성과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적 역사를 지향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관점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류 보편주의다. 여러분, 인류 보편주의다 한 말은 자, 그래서 특수성과 보편 서로 상반된 개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실증주의 역사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난케의 실증주의가 아니라 일본식 실증주의다. 결론은 그거입니다. 자, 내용을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을 줄을 모르고 뒷 얘기도 결국 그 설명을 저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리가 있습니다. 유리겐 하버버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자,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유리겐 하버버스가 자, 실증주의는 객관성의 주장 뒤에 숨어 있는 채, 자, 숨고서 객관성이라는 주장 뒤에 숨어서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는 과학적 역사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객관주의는 규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자기 민족 속의 세계를 과학으로 포장을 한다. 이 말이 오늘의 한국 실증주의 사학의 실체를 잘 지정해 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자, 실증주의란 말 속에 뒤에 이데올로기를 숨기고 있는 거죠. 한국의 역사학에서 이 실증주의를 내세우고 그 뒤에 객관성 뒤에 숨어있는 새 이데올로기가 뭐겠습니까? 이 식민사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유리겐 하버버스가 지적한 이 말이 오늘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실증주의 역사학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고 긴 내용인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